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이 시각 장에막 마쳤는데요. 간략한 시황부터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상승 쪽으로 돌리지는 못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깊어졌던 낙폭을 회복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2.66포인트가 하락하면서 약보합세로 마쳤습니다. 2003.35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코스피 투자 주체별로 살펴보면요. 오늘은 외국인이 좀 팔았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든든하게 우리 장을 받쳐주는 버팀목 역할을 했고요. 개인이 1,389억 원을 팔면서 외국인과 개인은 모두 팔았네요. 네, 코스닥 역시 코스피 아주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갔죠. 2.66포인트가 하락하면서 540선 직전했습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다음은 환율입니다. 4.55원이 올라서 1,094.8원으로 장중에 상당히 높이까지 올랐던 것은 상당 부분 좀 내려앉은 모습입니다. 네, 주간 증시 전망 센터장에게 듣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종금증권 은성민 리서치 센터장께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체크해야 될 부분 또 코스피 시장의 전망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국내적으로는 이번 주에 있을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 부분하고 선물옵션 동기에 따른 수급적인 영향, 그리고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대북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이러한 부분들이 대내적으로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해외적으로는 역시 G2 경기 회복 여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예상 밴드는 이번 주는 1960에서 203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겠습니다. 시퀘스터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좀 시장에서는 우려했던 부분인데, 자,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면서 상승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자, 이런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시는지요? 일단 시퀘스터 영향은 개인적으로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지금 GDP 한 0.5% 수준인데, 사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고용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미국의 실물 경기가 회복되면서 정부의 수요 위축에 대한 부분들, 특히 시퀘스트에서 일어나는 수요 위축에 대한 부분을 일정 부분 상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뉴욕 증시의 상승 추세는 조정은 있겠지만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 증시 대비해서 우리 코스피는 힘을 못 씁니다. 디커플링 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지금 미국이나 글로벌 증시는 강한 데 비해서 지금 한국 시장만 유독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엔화 약세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서 기업 실적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글로벌 증시 상승에 동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환율 변동성 측면에서 보면은 변동성은 좀 축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기업 실적 하향 조정도 거의 마무리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어닝스 리비전 레이쇼가 마이너스 4.1%였었는데 2월에는 마이너스 1.6% 축소되는 모습이고, 환율도 다소 진정 국면에 접어든다면은 기업 실적들은 1분기를 바닥으로 해서 좀 더 회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면은 코스피도 이제 상승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아서 시장에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많아 보입니다. 14일에 있을 동시만기, 또 금통의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시는지요? 동시만기에 대한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 차익 정보가 높은 상황도 아니고 향후 시장에 대한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은 만기일의 부담은 제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인데, 지금 전반적인 스탠스는 금리 동결 쪽으로 초점이 좀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제 정권 출범한 이후에 처음 열리는 금통이고, 출범 초기에 경기 부양적 제시 가능성을 고려해 봤을 때는 3월이 금리 인하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일정 부분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같은 날 14일에는 갤럭시 S4 공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신고가 돌파 가능한지에 대해서 상당히들 관심이 큽니다. 관련주들의 영향까지 함께 일러주십시오.
일단 삼성전자는 신고가는 경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S4 출시가 단순히 이제 S4의 매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제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성장 동력이 있느냐의 여부인데 지금 이제 S4를 출시를 함으로써 향후 IT 기기 간의 연결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삼성전자 실적을 끌고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가정과 연결이 되면서 스마트 홈 그러니까 가전 부분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삼성전자의 실적은 향후에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주가도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 부품주로는 아무래도 이제 갤럭시 S4가 출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 부품 쪽에서는 디스플레이나 카메라나 모듈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부품사들은 삼성전자의 성장과 맞물려서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스마트폰을 넘어서서 스마트 홈으로의 진화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엔화가 약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엔저 현상 다시 속도를 내는 걸까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올 1년을 놓고 본다면은 엔화 약세는 뭐 기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96엔까지 온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엔화의 약세 속도는 다소 좀 둔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이제 신정부 출범한 시기에 정치적인 관계를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본 정부가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이미 90엔대는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력한 뭐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한 엔화 약세가 가속화될 그럴 가능성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일본이 7월달에 이제 참여 선거가 있는데 여기를 앞두고는 5월 이후에는 일본이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엔화가 좀 더 가파르게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면은 100엔대까지 100엔을 돌파하는 흐름이 한 번은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정도 수준에서 놓고 본다면은 엔화 약세 속도는 당분간은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세 기조는 이어지겠지만 그 속도는 좀 둔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주셨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이번 주 포트폴리오 전략 제시하신다면요? 지금 이제 시장이 포켓 관련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인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앞서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실적 하향 조정이 마무리되는 상황이고 G2의 경기 회복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고 전략을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하락할 때마다 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옵션으로는 역시 이제 갤럭시 S4 관련된 모멘텀이 살아있는 IT라든지 엔화 약세 때문에 급락했던 자동차 업종이나 또 신정부 출범 이후의 경기 부양이라든지 해외 플랜트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설 업종들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은성민 리서치센터장으로부터 지금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분석하겠습니다.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수급 특징과 업종별 특징이라면요. 우선 오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상당히 좀 많이 매도한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무려 2,200억 정도의 순매도를 보였었는데요. 반면 선물에서는 1,000계약 정도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방향으로 계속 매도가 나온 부분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모처럼 말해 이제 투신권이 293억 정도의 순매수를 보였고요. 특히 이제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 2,485억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수급을 좀 받아드는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적으로도 굉장히 좀 특징적인 부분들은요. 지금 어느 정도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목요일은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외국인들의 경우 한 6천억 정도의 지금 2월달 이후에 프로그램 순매수 차익 잔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 초반은 조금씩 현물에서는 계속 매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프로그램적으로는 순매도를 보이겠지만 선물에서는 매수 기조를 보일 것이기 때문에 실제 포지션은 어느 방향도 상승도 하락도 아닌 중립 포지션으로 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지난
만기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의 계약의 흐름인데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한 7천 계약에서 한 8천 계약 정도의 순매수했다가 3만 3천 계약 정도의 순매도를 하는 흐름들이 1월 달에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굉장히 위축되었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점진적인 상승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12월 이후에 가장 많이 매도한 부분에서 반 정도 올라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에서는 굳이 선물을 여기서 방향성을 나타내는 매매를 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관망을 좀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오늘 흐름들 하나 좀 정리해 보자면은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은 대칭되는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전기전자업종은요. 투신권에서 모처럼 한 430억 정도의 아주 강한 순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매도를 많이 한 업종이었습니다. 종목별로 굉장히 좀 차별화가 진행되는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도 차별화가 진행되는 흐름들을 보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운송 장비 업종 같은 경우에도요,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반면 매수는요, 금융투자업자만이 매수를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연기금에서도 그리고 투신권에서도 동반적인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이 업종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도 좀 상존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 또 금융업종이 좀 특징적인 부분에 나타났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 특히 연기금과 그리고 금융투자업자의 매수 강도가 좀 상당히 좀 강했었고요. 반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만 매도로 전환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프로그램과 그리고 선물 그리고 업종별 그 수급 동향 살펴보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수급과 업종별 특징, 동향을 점검했습니다. 이슈와 함께 또 등락을 나타내는 오늘장 수급 특징주에 대해서 이어가 볼까요?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고요. 지금 대형주들이 특히 IT 대형주들의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공동적으로 유입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애플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스닥은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의 영향을 우리나라도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삼성전자가 쉬고 있더라 하더라도 다른 IT 종목들은 또 선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격적인 매력과 그리고 수급 쪽에서 탄탄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이 SK 하이닉스가 오늘 장 초반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강보합선을 유지해 주었고요. 결국 이제 종가상으로 한 1.2% 350원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최근 2월달 저점이 이제 23,000원대였던 점을 본다면 이 상승 속도 굉장히 좀 가파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대만의 DXI 반도체 지수 자체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반도체 시장의 공급 과잉이 점진적으로 해소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충분히 기대된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2월 이후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적으로 가장 많이 이제 매수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단기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1차적으로는 한 3만 원 정도의 저항을 좀 받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작년이죠. 작년 최고점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3만 950원 정도요. 이 과정을 돌파해 나간다면 올 한 해 또 상당 부분 좀 큰 폭의 상승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파라다이스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파라다이스와 GKL 등 카지노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2011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보였고요. 2012년부터는 상승의 각도가 굉장히 가파라지면서 소위 말하는 산업의 슈퍼 사이클에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이 중국 관광객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배팅 금액 자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 한 해 중국의 정책적인 어떤 주안점도 소비 중심으로 정책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쪽으로의 어떤 관광객 유입이라든지 한국 상품에 대한 매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2007, 8년도가 어떤 생산재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소비재 중심으로 국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해 나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이 상승폭도 좀 가팔라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현 주가는 벌써 2년 전 대비 4,000원대 가격에서 약 5배수 정도가 올라온 가격이기 때문에 결코 뭐 탄탄한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세가 지금 나고 있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가능하겠지만 오늘 같이 그리고 전고점을 뚫어 나가는 전일과 오늘의 패턴을 가지고 현 상황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일정 부분 좀 기다렸다가 조금은 좀 낮은 가격, 즉 타이밍적으로는 지금이라고 보기보다는 3월 한 중후반 정도, 후반 내지 4월 달 정도에 들어오는 한 21,000원 정도 가격이라면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현재의 추격은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빅텍을 뽑아봤습니다. 오늘 역시 이제 방산 키 리졸브가 시작되면서 북한의 리스크가 굉장히 좀 커져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또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지금 그 북한에서 코멘트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장 초반 우리나라 시장을 출렁이게 만들었지만 역시 시장은 이러한 개별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개별적인 고유의 위험보다는 글로벌 전체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다시 한번 지수들이 좀 강한 저가 매수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빅텍 같은 경우는 장 초반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렇지만 결국 장 막판에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산주가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요, 가장 이제 밀접한 종목은 한국항공우주가 되겠죠. 한국항공우주가 상승한다면 방산 전체에 대한 파이가 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초반부터 계속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는 소형주들의 순간적인 심리적인 테마 종목들만 움직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빅텍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이 어떤 테마에 편승해서 급등할 때는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물론 현재 가격이 이제 바닥권에서 1,500원대에서 2,500원이면 테마주로서는 좀 크게 상승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은요, 항상 이런 재료를 가진 종목들은 재료가 없다면 본질적인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분명히 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시다가 좀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따라서 현 방산주 관련 테마 종목군들에 대한 접근은 보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K하이닉스, 파라다이스, 빅텍과 함께 방산주 테마에 관련 접근 여부에 대해서까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입니다.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화투자증권 올림픽지점의 최용준 과장, 대신증권 강남역삼센터의 정종국 대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드린 질문은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최용준 과장께서는 종목별 차별적 매수 접근을, 낙폭과대주와 기관 매수 종목의 관심을, 코롱생명과학을 말씀하셨고요. 자, 정규종국 대리는요, 주정시 매수 전략을, 개별 종목의 대응을, KG모빌리언스를 종목으로 선정했습니다. 네, 자, 먼저 주식을 살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용준 과장님. 예, 일단 현재 흐름들이 시장에서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충격을 주긴 했는데요. 오늘 이제 일단 중요한 이슈를 보게 되시면 장 초반에는 이제 오전 같은 경우는 북핵 관련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 국가 지자체 연기금통에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지금 박스권 부분 어느 정도 지지하면서 거의 보합선까지 올려줬었는데요. 전통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좀 2,2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뱅가드 매도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되면, 그리고 이번 주 이제 목요일이 14일이 쿼드러플 위칭데이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외국인 매도 물량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오히려 장중에 이렇게 흔들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신 부분도 충분히 있지 않겠냐 나온 부분이고요. 북한 간 리스크가 계속 뭐 시장에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지금 뭐 전쟁이나 그런 것들이 일으킨다고 하면은 그쪽도 타격을 받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시장을 좀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시게 되시면 일단 외국인들이 한 2,2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국가 지자체가 오랜만에 한 2,485, 한 2,500억 가까이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들입니다. 오랜만 이제 공부적인 부분들은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서 이제 투신권의 매도가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투신권도 순매수가 돌았던 점들 조금 거래소 시장 쪽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2,200억 정도 매도를 하게 했지만 코스닥 시장 흐름을 보게 되시면 여전히 외국인 기관 순매수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개인들만 매도하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박스권 시장에서 이제 횡보하면서 가는 시장인 건 맞지만 오히려 싸졌을 때는 외국인 기관들이 이제 모아가는 시장의 흐름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닥 시장 흐름이 조금 더 남아있을 거라 보고 있고요. 거래소 쪽과 이제 키높이 과정이 가면서 조금 더 이제 코스닥 시세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제가 종목별 차별적 매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단순히 낙폭 과대주 측면도 어느 정도 접근하셔야 되겠지만 종목별로 이제 코스닥 관련주들도 이제 순환매 흐름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IT 관련주도 아직 시세 좀 남아 있다고 하지만은 종목 간에 이제 차익 실현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다시 신규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 업종들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 횡보하는 업종들, 그리고 다시 저가에서 매수 들어온 그런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할 종목과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종목을 구분하셔야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관련 외국인 펀드, 오늘 외국인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관련 외국인 펀드의 자금이 26주째 지금 순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32.4억 달러가 들어와서 26주째 순유입이 되고 있고요. 오늘 좀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지난주 이제 외국인 흐름 보면 지난주에 외국인들 한 4,7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지난주에 국내 주식형 펀드 환매 자금은 한 5,100억 정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받쳐졌던 부분들은 그런 매물이 나왔을 경우로 오히려 외국인 기관들이 사는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는 보셔도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미쳤던 부분들이 또 한 가지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자동차 관련주들이 많이 못 가는 이유들이 N 관련 이슈 때문에 많이 영향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영향을 미쳤지만 엔달러 환율이 거의 한 96엔까지 좀 육박한 상황입니다. 향후 추가적으로 상승 여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인 추가적인 이제 가파른 상승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린 부분들이 이제 3월 말 결산을 앞두고 송금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이 N 관련해서 이제 유로화 가치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로화보다는 N적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송금 수요가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은 N달러 환율이 100엔을 쉽게 돌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단기간에 급박하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부분까지 발생한다고 하면은 거진 막바지까지 오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시간 의견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관련 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보실 경우에 이제 긴 흐름으로 접근하시는 부분도 조금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라 말씀드리고요. 지금 뭐 국내 펀드 환매 물량 그리고 이제 기타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많이 출렁거리긴 하지만 시장에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12월 달부터 흐름을 보게 되시면 어떤 흐름으로 보시더라도 채권에서 주식 쪽으로 지금 옮겨가는 흐름입니다. 하기 때문에 중간에 출렁거리는 부분들, 뱅가드 매도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전인대 이슈, 그리고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 목요일 날 옵션 만기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출렁거리실 때마다 조금씩 시장을 모아가는 전략을 접근하시는 게 지금 이 시장에서 조금 수익을 챙겨나가실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 조정 시에 매수를 하자는 정종욱 대리님의 의견입니다. 저는 여전히 시장을 약간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데요.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매매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그 이유가 지금 대외적인 부분들에서는 호재성 뉴스라는 게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이런 뉴스들밖에 없고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는 들어오고 있지만 마땅히 또 매수할 만한 종목들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가고 있는 종목들, IT 부품주들 그리고 중국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만 계속해서 가고 또 많이 빠졌던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빠지기만 하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어떤 걸 매수해야 될지 그런 타이밍을 좀 잡기 힘든다고 저는 봐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지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 좀 지수가 좀 빠졌다가 장 중반부터 계속해서 올라와서 2000선 위에서 장이 마감됐는데요. 일단 북한 리스크가 여전히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키리조브 훈련을 할 경우에 우리 국내 증시는 좀 하락했다가 중간에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전과 좀 다르게 제가 좀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일단 천안함 3주기가 이번 주에 있고요. 그리고 김정은 추대 1주년, 그리고 김일성 출생일과 조선인민 창건일 등 주요 이벤트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이 일단 추대된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내외적으로 좀 김정은이 좀 강한 이미지라는 걸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핵실험 같은 경우 그리고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저는 봐지고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그 중국이라든가 미국, 일본 이런 쪽에서 지금 신정부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북한 문제를 강경하게 다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진핑 국가주석이 된 이후로 북한에게 예전에는 그냥 감싸는 그런 정책을 펼쳤었는데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근에는 북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내팽개치지 않는 그런 의견도 지금 중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는 좀 강경하게 좀 계속해서 대처가 되기 때문에 좀 북한이 어떻게 보면 도발적인 행동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의하시고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번 주 14일에 쿼드러블 위칭데이랑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금 열립니다. 14일에. 일단 지난해 9월 이후 배당 관련 대규모 프로그램 매매 물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대형주 수급에는 굉장히 안 좋을 것으로 좀 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매 분위기가 이제 부담인데 이게 매도세로 돌아설 경우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인해서 좀 지수 하락에 좀 영향이 좀 커질 걸로 봐지고 있는데요. 저는 근데 이 부분이 안 좋은 것보다는 이렇게 좀 그런 매물 부담 때문에 지수가 좀 빠졌을 때 좀 매수 관점으로 해서 좀 담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5일 날 삼성전자 갤럭시 S4를 좀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출시는 아니고요. 그냥 뭐라고 하죠? 출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IT 부품주들의 좀 관심을 좀 가질 수 있고요. IT 부품주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5일 삼성의 갤럭시 S4가 시장에서 어떻게 관심을 받는지에 대해서 좀 지켜본다 그러면 IT 부품주에 대한 매매 타이밍 한번 잡아봐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갤럭시 S4 물론 분명히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좋은 제품이 나올 거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네. 삼성전자 신고가가 그에 발맞춰서 좀 가능할 거다라고 기대감을 크게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삼성전자 갤럭시 S4가 시장 기대에 부응한다면 IT 부품주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지금 스마트폰이 포화 상태라는 그게 시장에서 가장 큰 우려감이거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실망감으로 나온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IT 부품주들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좀 큰 폭의 조정을 좀 받을 거라고 좀 봐지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주가가 끝없이 오를 거라고 판단됐지만 삼성전자는 막강한 그런 경쟁자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애플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애플 관련주들, 우리 증시에 상장되는 애플 관련주들조차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장 반응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매매를 한다 그러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북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갈수록 좀 발언 수위를 높여가면서 긴장 강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 있어서도 북한 리스크는 점점 확대될 걸로 보시는지요? 북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장기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단기적으로 시장에 좀 충격을 주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에도 북한 관련 리스크가 과거 사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간중간 출렁거렸을 때마다 하루 이틀 정도 출렁거리긴 했지만 그때 같은 경우 수급의 흐름을 보게 되시면 하루 정도는 팔았다가 그 다음부터 다시 쌍거기 매선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럼 북한 리스크 같은 경우는 북한이 같은 경우
자기 정권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 미사일 관련 발사 이후에도 시장에서 큰 혜택을 받지 못한 북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 부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지정학설 리스크라는 게 지금 처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어차피 시장에서 반영이 돼 있고 그런 부분이 장중에 흐름을 연출이 된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외국인 매수세가 나왔던 부분들이 북한 리스크 매에 다 팔았다 이렇게 보긴 어렵고요. 왜냐하면 주 초반에는 외국인 매물이 6월까지는 주 초반에 항상 외국인 매물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면 오늘 2,200억 정도 매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북한 리스크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온 부분은 아니다. 오히려 판 부분과 매수가 조금씩 번갈아가면서 이루어졌던 시장이기 때문에 북한 리스크로 인해서 중간에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때마다 분할 매수 전 접근을 취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주식적으로 자금 흐름을 감안했을 때는 그렇게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 리스크 관련 전망을 듣겠습니다. 저도 북한 리스크는 분명 우리 증시에 악재로 좀 작용할 거라고 좀 봐지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북한 리스크는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 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북한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을 때 좀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을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신다 그러면 충분히 좋을 것 같고요. 어차피 북한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북한이 대내적으로 좀 자기네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알리는 경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저는 봐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코스피가 지금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하는 양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기조는 아직까지 에너지가 남아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코스피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코스피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거에도 이제 12월 달부터 계속 주식시장 흐름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지금 뱅가드 관련 이슈들 그리고 외부적인 대내 여건 조건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지금 시장은 이미 박스권 돌파하는 흐름이 이미 발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뱅가드 매도라든지 그리고 북한 관련 리스크들 그리고 뭐 시퀘스터 관련 이슈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시장이 출렁거렸기 때문에 그 이슈들 때문에 매도세가 나왔던 부분들이지 시장이 지금 다시 뭐 박스권에 갇혀서 고점에 어느 정도 찍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충격을 줬다고 하더라도 자금의 흐름이라는 게 결국은 주식시장 흐름이라는 게 실적이랑 유동성 장세입니다. 지금 실적 같은 경우 1년 내내 하향 조정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과거에도 이제 실적이라는 부분들이 1년 내내 하향 조정됐던 것들 1년 이상 하향 조정됐던 적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1년 이상 하향 조정된 실적 어느 정도 바닥권이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유동성 장세라는 부분 말씀드리는데 채권에서 주식 쪽으로 옮겨가는 흐름입니다. 과거에 2007년도 주가 많이 상승했던 부분들 보게 되시면 그때 당시 주가 흐름들은 주식 관련 자금들이 채권 관련 자금보다 월등히 많았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 좁혀져 나가다가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채권 관련 자금들이 주식 관련 자금보다 월등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계속 또 이어지다가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주식 관련 자금들이 채권 관련 자금보다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그 관련 많아진 시기 속에서 자금 유입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한국 시장 집행부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씀드렸고요. 엔이라든지 엔달러 환율이라든지 기타 환율적인 요건들 때문에 그런 상대적으로 들어오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뱅가드 매도 물량이 중간중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뭐 중국 전인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중국 전인대 관련 이슈들도 어차피 시장에서 기대치는 낮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이제 이번 주까지 전인대가 계속해서 진행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출렁거리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국 관련주들 흐름 보게 되시면은 뭐 이제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겠지만 소비 관련주들 그리고 소비 관련주들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전통적인 중국 관련주들까지 같이 이어진 흐름들 감안했을 때 지금 아마 하루 이틀 이번 주는 옵션 만기일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못 간다 이제 추가 상들이 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흐름을 감안하게 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머지않은 시기에 이제 코스피의 추가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 쪽으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계속해서 이어 듣겠습니다. 저도 코스피 추가 상승에 대해서는 아까 최영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걸 즐길 수 있다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봐지고 있는데요. 일단 문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한 2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그동안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지수를 2천선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게 만들었었는데 오늘 한 2천억 정도 매도가 나옴으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만약에 신호탄이 된다 그러면 지수는 2천선에서 좀 밀릴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지만 여전히 MMF라든가 CMA, 증시 대기 자금들이 충분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좀 향후에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증시는 2천선 위에서 계속 놀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 매수세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걸로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기아차라든가 현대차, 자동차 관련주들 그리고 좀 많이 빠졌던 화학주들 이런 부분들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좀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코스피는 2천선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종목 선정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최 과장님께서는 낙폭 과대주 기관 매수 종목을 보자고 하셨군요. 예, 요즘이 지금 시장에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분할 매수입니다. 적절히 차익 실현을 해가면서 제가 종목 흐름들 중장기적으로 갖고 갈 종목, 단기 접근할 종목 어느 정도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갖고 가시라 말씀드렸고요. 낙폭 과대주 계속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런 일환입니다.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해 가시면서 많이 빠졌던 업종들을 조금 모아가시는데 모아가시는 업종들에서 무조건 빠졌다고 다 접근하시는 건 안 되시고요.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실적이 뒷받침된 부분들, 그리고 실적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들, 그리고 향후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그리고 중간중간에 신주 인수권이라든지 뭐 전환사채 이런 이슈들 때문에 기업 본질적인 가치에 비교해 봤을 때 많이 이제 단기적으로 남이 낙폭 과대했던 부분들, 그런 종목 위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기관 매수를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약간 외국인 매도가 충분히 시장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관 같은 경우 오늘도 또 이제 투신건설 좀 매수가 들어오긴 했지만 국가 지자체가 좀 많이 들어왔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들어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된 업종 중에서 조금 기관 매수까지 좀 겹쳐지는 업종으로 좀 접근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전인대가 이번 주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나오는 이슈들마다 단기적으로 충격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금이나 갖고 계신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접근하시기보다는 분할 매수 접근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국내 중기 흐름이 이제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탈동조화에서 2월 달은 좀 재동조화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IT의 중심이 됐던 한국 시장, 대만 시장 같이 조금씩 어느 정도 키높이 과정 중을 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은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 좀 다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 물론 영향을 미치겠지만 오히려 중국 시장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중국 상해 지수라든지 지금 뭐 홍콩 LG 지수를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중바다 형태를 만들고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전인대에서 기대감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 뭐 주식시장 흐름들 뭐 유동성 장세라든지 실적에 대해서 좀 시장의 움직임 등을 감안하고 하시면 이제 아직까지는 낙폭과대주 기관 매수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자, 낙폭 과대주 기관 매수 종목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자, 정종욱 대리님은 또 그와는 좀 다르게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자고 하셨나요? 네. 저도 개별 종목으로 대응하자고 했는데 일단 대외 변수들, 악재들 뭐 이런 뉴스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좀 개별 종목으로 좀 접근하자고 좀 타이틀을 좀 달았고요. 일단 매수보다는 좀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정치적인 이벤트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아직까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폭행 리스크 등의 악재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14일 금융통화위원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좀 조정받을 때 그런 뉴스들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할 때 좀 매수 기회로 잡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가장 큰 부분이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주가 하락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든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북한에 대한 뉴스는 계속해서 나올 걸로 봐지고 있고요. 이 뉴스가 나올 때 코스피가 출렁거리고 코스닥, 특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중소형 쪽에서 좀 더 출렁임이 클 것. 그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좀 더 큰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코스닥 쪽에서 좀 관심을 좀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수급을 매매를 체크하면서 계속해서 꾸준히 시장 관심을 갖고 좀 많이 빠졌다. 아무런 이유 없이 수급적인 측면 그런 뉴스들 때문에 좀 빠졌다고 생각되시면 좀 매매를 해가지고 단기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계속해서 또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는 뭘 살지. 먼저 최용준 과장께서는 코오롱생명과학을 꼽아오셨는데 지난주에도 이 종목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종목 추천과 함께 AS를 한꺼번에 해봐야겠습니다. 자, 코오롱생명과학 AS부터 한번 듣겠습니다. 예, 코오롱생명과학 제가 이제 재추천을 해드렸는데 제가 매도가로 말씀드렸던 81,000원이 오늘 종가로 좀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오롱생명과학 매도가에 도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재추천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오늘 이제 최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량이 많은 주식이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 10만 주 이상 거래된 게 많이 이제 거래가 됐던 부분이고요. 평소 같은 경우는 한 5, 6만 주, 한 7, 8만 주 정도 거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시장 이슈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재추천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제 지난주 주말 같은 경우는 7만 5천 원 선에서 좀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 이제 내일 같은 경우 이제 신주인수권 상장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억눌렀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안 졌었다고 하면 이미 뭐 박스권을 돌파했었던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여지기 때문에 재추천을 말씀드렸고요. 코오롱생명과학 지금 뭐 81,000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인 건 사실이고요. 차트 흐름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은 지금 코오롱생명과학 이제 차트와 함께 제가 이제 매물
목표가까지 같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81,000원대 이 가격대 좀 매물이 많이 이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추가적으로 갭으로 크게 띄워준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만약에 내일 뭐 시초가에서 또 시세가 약할 수 있다고 약한 매물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다시 빠질 수 있는 여지도 어느 정도 존재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신규적으로 다시 매수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일 시초가에 바로 샀기 좀 하시고요. 한 77,000원 선 근처까지 오시게 되시면 그 선에서 조금 매수하시라 말씀드리고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홀딩을 하시면서 이제 분할해서 매도하신 전략을 취하시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일단 이제 재추천을 하셨는데요. 자, 이 부분과 함께 그럼 목표가의 수정 없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목표가 그대로 유지의 한 채 재추천하시는 건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목표가 흐름들 같은 경우는 일단 82,000원 선까지는 다시 한번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선에 한 차례 가게 되면 매도하셨다가 네. 다시 빠졌을 때 다시 사는 전략을 취하시고요. 어느 정도 거래량이 많은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기본적으로 이 종목 말씀드리면서 단기 접근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이제 내일 이제 신주식은 상장 이후에도 크게 빠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기관 매수라든지 외국인 매수에 따라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지만은 82,000원 선 이상에선 조금 분할 매도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네, 지난번 81,000원에서 82,000원으로 약간 상향을 하셨고요. 한 그 정도 가격대에서는 일단 매도 후에 다시금 재매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 정종욱 대리님의 추천 종목은 KG 모빌리언스요.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KG 모빌리언스인데요. 지금 주위를 둘러보면 인터넷으로 결제하는 부분, 핸드폰을 결제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KG 모빌리언스는 모바일 소액 결제 시장에서 MS 약 50%로 1위 사업자인 업체입니다. 모바일 소액 결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점과 그리고 오프라인 결제 시장 진출이 긍정적으로 좀 봐지고 있고요. 2013년도 예상 매출액은 1,1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2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8%와 18.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모바일 동사의 휴대폰 결제 거래액은 2010년 1조 1,500억 원에서 2011년 1조 2,700억 원으로 증가했고 2012년에도 1조 4천억 원으로 그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시장 여건을 좀 봐보면요. 음원이나 영화, 게임 등 디지털 상품 시장 증가는 모바일 결제 시장은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 것으로 봐지고 있고요. 특히 2012년에는 민간 소비 증가율이 1.7%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모바일 결제 시장은 같은 기간 10% 수준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이끌 것으로 좀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MT 바코드가 직불결제로 오프라인 결제 시장에 진출했는데 이건 동사에 좀 긍정적으로 좀 봐지고 있고요. MT 그 동사가 2011년 중순 출시한 오프라인 결제 시스템인데 최근 정부가 모바일 직불 결제를 허용함에 따라 사용 편의성이 높아져서 동사 오프라인 사용 부분의 성장의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좀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FC 결제의 경우 별도의 NFC 결제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반면 모바일 직불 결제의 경우 바코드 결제 기반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시장이 커짐으로 인해서 KG 모빌리언스의 주가도 같이 높아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차트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KG 모빌리언스가 주가가 좀 최고가를 경신하는 이후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좀 상승했었는데요. 큰 폭으로 상승하다가 지금 좀 조정을 크게 받았었는데 이 부분이 웅진 패스온 그 인수에 관한 그런 것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BW 발행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행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122선 그 부근까지 깨지 않고 내려간다 그러면 계속해서 홀딩해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13,700원 정도로 좀 잡아봤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서 계속해서 들고 가고 모바일 결제주 관련주들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보다도 장기적인 접근으로 바라보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종목이 물론 큰 폭으로의 급락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하락세인 듯 보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들어도 될까요? 네, 저는 충분하다고 좀 봐지고 있고요. 일단은 모바일 결제 시장이라는 그런 그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게 존재 있는 그런 산업군 쪽에 속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웅진 패스온에 대한 악재 그리고 BW 발행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인데 좀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인 접근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좀 들고 와봤습니다. 네, 자 KG 모빌리언스 들었고요. 이어서 예림당 AS 듣겠습니다. 네. 예림당 그때 추천하고 나서 그 다음날 좀 큰 폭으로 상승하고 나서 지금 이평선 자체도 지금 60일선을 뚫고 지금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림당 꾸준히 이북 출시까지 하고 화이 시리즈가 이북 출시까지 하는 거 보면 이북에 대한 그런 모멘텀 그런 부분들까지 좀
작용되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서 횡보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급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에림당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꾸준히 가져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장기적으로 좀 가져간다 생각하시고 분할 매수 조금씩 더 하신다 그러면 좀 나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살짝 올라가는 듯 하더니 또 약간 정체 구간으로 접어든 듯도 보이거든요. 어느 정도 좀 단기간 내 상승세로 전환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어 보입니까? 지금 그 모멘텀 이북 진출했다는 그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좀 오른 다음에 그 모멘텀이 좀 소멸되고 나서 좀 횡보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크게 상승했던 그 부분에서 지금 좀 하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지금 충분히 예림당 자체의 종목에 대한 강하다고 저는 봐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홀딩해 가시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홀딩해 가시고 향후 장기적인 접근으로 계속해서 들고 가신다 그러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림당에 대한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다이렉트 전략 짜봤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화투자증권 올림픽지점의 최용준 과장 그리고 대신증권 강남역삼센터의 정종국 대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증시가 좀 한 템포 쉬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월요일부터 좀 힘차게 올라주길 기대했던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만 좀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대내적인 변수를 짚어보면요, 북한발 리스크가 아주 요즘 굵직하게 발생을 하고 있죠. 실질적인 어떤 액션으로까지 이어지는, 물론 그것이 굉장히 강한 건 아닙니다만 강하게 연결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우려감이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은 오늘 우리 증시는 오히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오히려 상승 쪽으로 방향을 틀어준 것 정도의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금리 결정이라든가 그리고 쿼드러블 위칭데이라든가 갤럭시 S4 발표라든가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는데요. 또 하나하나 짚어보면요, 금리 결정은 그다지 우리 증시에 큰 변수가 한동안은 되지 못했었고 쿼드러블 위칭데이도 한 전문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의 우려가 컸을 때 그것이 현실화되는 경우는 별로 없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점을 한번 복기해 보면은 별달리 염려 안 하고 한번 지나가봐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IT 부품주 쪽에 햇볕을 비춰준 갤럭시 S4 거기에 한번 기대감을 걸어보시는 게 좋지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